자, 우리 교재 계속 보시면 131페이지 실험 설계입니다. 그죠? 실험 설계. 자, 비실험 설계는 삐졸짝 통제 집단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실험을 말합니다. 통제 집단이 없으면 우리 비실험 설계라고 하고요. 자, 준실험 설계로 가봅시다. 준실험 설계는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밑줄. 통제 집단이 있는데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준실험입니다. 짝짓기 밑줄, 유사한 집단. 방금 했죠. 인천과 부산 이렇게 됐죠. 근처에다가 축조라고 쓰시고 축조. 아까 다른 분들은 매칭, 짝짓기 방법을 축조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축조에 의한 통제, 축조에 의한 통제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시계열, 아까 했죠. 재기적 통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가 쓰레기 종량제 얘기했죠. 그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실험에서 우리 시계열 통제를 합니다. 자, 회기 불연속 설계는 다음에 보고요. 자연실험 미술작 A. 인위적 개입이 없는 동그라미. 준실험 설계입니다. 준실험 설계. 자, B. 비용 문제나 윤리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적다 밑줄. 비용, 윤리 적습니다. C. 자연적 충격 밑줄. 자연실험이 뭐냐 하면 요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코로나 우리 3년을 겪었죠. 우리 여러분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제가 연구자라면 코로나 3년 전하고 후의 개인들의 삶의 가치관의 차이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근데 자,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코로나를 발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충격, 맞죠? 자연적인 충격이 딱 오면, 자, 여러분, 자, 오면 그 전하고 그 후를 정책평가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무슨 실험? 자연 실험이요. 다시 무슨 실험? 자연 실험이죠. 됐습니다. 진실험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자, 동그라미 1번 끝에 동질적 밑줄. 동질적입니다. 동질적.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맨 131페이지 맨 마지막 표에 보면 가운데 준실험, 외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밑줄. 실행 가능성도 우수하지만 진실험보다는 내적 타당도가 낮죠. 그죠? 근데 진실험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동질적이니까 내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죠? 자, 진실험 밑줄, 내적 타당도 최고 우수하다 밑줄. 여기 좀 시험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우리 칠판 보면 요거 가장 많이 했죠. 그죠? 자, 갑니다. 구통 내외. 다시 시작. 구통 내외.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거 성역 회상 도척선 오묘. 다시 성역 회상 도척선 오묘. 대다수 호방 크림 조작 측정. 다시 성역 회상 도척선 오묘 끊고 대다수 호반 크림 조작 측정. 요 두 개. 특히 호손 이펙트는 내적 타당성이에요? 외적 타당성이에요? 외적 타당성이죠. 인위적 실험에서의 결과를 평상시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일반화할 수 없다. 무슨 타당성? 외적 타당성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 제3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설계다? 실험 설계다.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있죠. 동질적이면 진실험, 비슷하면 준실험, 없으면 비실험인데, 자, 내적 타당성은 뭐가 가장 우수하다? 진실험이 가장 우수하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외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은 무슨 실험이 우수하다? 준실험이 우수한데, 준실험 중에서 특이한 게 연구자가 개입 없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나눠지는 게 무슨 실험? 자연 실험. 그죠? 자연 실험은 전형적인 준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업무 평가법입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국무총리 밑에 밑줄. 요게 가장 뭐니다. 대통령 X. 자,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고, 민간위원장 1명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니까 우리가 위원장이 2명입니다.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정보업무 평가법에서 말하는 정보업무 평가는 맨 끝에 중앙행정기관 체크, 지방자치단체 체크, 소속기관 체크, 공공기관 밑에다가 공기업 쓰시고 준정부 기관 쓰시고, 우리가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도 정보업무평가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자체평가 동그라미, 중앙행정기관 체크, 지방자치단체, and 소속기관. A가 중요합니다. 맨 끝에 공공기관은 자체평가 안 합니다. 알았죠? 공공기관은 자체평가가 없어요.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 밑줄.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평가에 관련된 거 놓으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알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재평가는 국무총리 발표. 여러분, 아까 했죠? 여러분, 재평가를 평가한 데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평가한다. 무슨 평가? 재평가입니다. 특정평가는 동그라미, 국무총리가 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하는 평가는 두 개입니다. 국무총리가 하는 평가는 두 개죠. 두 개. 그렇습니다. 재평가와 특정평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밑에 합동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니까 무슨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밑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평가, 통제, 감시, 감독은 전부 다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6번 공공기관 다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쓰시고,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밑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자체평가 없어요. 알았죠? 특정평가도 안 합니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무슨 평가단?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냥 거기서 한 번에 평가해버려. 알았죠? 경영평가단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이게 나옵니다. 특정평가는 누구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누가 한다? 국무총리. 자, 지방자치단체 놓으면 무조건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뭐?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기관 놓으면 누가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자체평가는 누가 한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소속기관이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안 한다 그랬죠. 왜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과정. 동그라미 2번. 과정의 동그라미 2번. 자체평가 결과 상임위 보고. 4번. 그래서 자체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조직 예산 요구에 반영 밑줄. 예산 반영하는 건 동그라미 5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된다고. 6번. 평가자료의 실태 확인 점검은 당연히 정보업무평가법이 위원회가 있는 국무총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국무총리는 6번. 국무총리는 밑줄. 여기는 이제 누가 하는지가 중요해요. 알았죠? 다시 정리합시다. 자, 갑니다. 요것만 기억해. 자식.
지방자치단체 놓으면 무조건 무슨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기관 놓으면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 나머지는 다 그냥 국무총리라고 때려 맞추면 됩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넘어가시죠. 15번은 넘어가시고 16번. 사회 지표가 있는데요. 자, 정책평가에서 정책 결과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지표죠. 그죠? 사회지표와 경제지표는 우리 좀 더 어떤 경제지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많이 번다는 것도 중요한데 한 달에 영화 몇 편 보세요. 1년에 해외여행 몇 번 가세요. 이런 거는 무슨 지표요? 사회지표죠.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무슨 지표? 사회지표입니다. 자,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외워야 될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진위계수 별표. 대충 그냥 봐주세요. 자, 갑니다. 자, 사람 누적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소득 누적입니다. 됐습니다. 로렌츠라는 학자가 재밌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죠? 좀 45도 정도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점점 많은 사람까지 쭉 누적을 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45도가 되면 자 보세요. 45도라는 말은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 누적시킬 때마다 소득 증가가 똑같이 일어나죠. 완전 평등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누적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잘 봐요. 잘 들어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을 아무리 늘려도 쭉 안 올라가다가 마지막 이 한 사람 올라갈 때 쫙 이렇게 올라가 버리겠죠. 맞죠? 사람의 누적이야. 소득의 누적.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늘어나도 소득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쫙 이렇게 올라가 버리겠죠. 그죠? 요런 그래서 완전 불평등하고 요 45도선은 사람이 증가할 때마다 소득도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니까 완전 평등하죠. 근데 우리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요렇게 더 벌려져 있으면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요렇게 올라올수록 평등해지죠. 근데 이게 로렌츠 곡선이거든. 근데 한 국가의 불평등을 엄청 잘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예를 들면 요렇게 교차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갑니다. 답은 너무 쉬워. 알파, 베타입니다. 자, 완전 평등선 안에 있는 면적을 알파라고 하고 밖에 있는 면적을 베타라고 할게요. 진이라는 학자는 이걸 알파분의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어요. 너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 명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으면 평등해요? 완전 불평등해? 완전 불평등하지. 자, 그럼 잡으세요. 자,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있으면 쭉 내려가서 베타가 없어져 버리죠. 이게 아까 했잖아요. 이게 완전 불평등한 로렌츠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잡으세요. 이 곡선이 쭉 내려와서 딱 겹쳐버리니까 베타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 알파분의 알파가 되죠. 베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1이죠. 어땠어?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평등해, 불평등해? 그래서 얼마라고? 1. 그럼 자, 완전 평등하면, 자 보세요. 완전 평등하면 쭉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알파가 이번에 없어지니까 완전 평등하면 베타분의 0이 되니까 0이 되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진위 개수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맞죠?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자,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진위 개수가 높아졌어. 불평등해졌어. 평등해졌어. 그렇죠. 맞죠? 왜?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1이고 완전 불평등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위 개수가 1이면 완전 이거 맞죠? 완전 불평등한 상황 맞죠? 진위 개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상황 맞죠? 그냥 계산법은 필요 없어요. 이건 안 나오니까. 자, 갑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0.3에서 0.34가 됐어요. 평등해졌어? 불평등해졌어? 불평등해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진위 개수가 0.4를 넘어가면 그 사회에는 막 강도, 절도 사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진위 개수가 0.4를 넘는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나라는 한 0.2였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답니다. 자, 상식으로 기억합시다. 답만 하면 되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1이죠.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죠. 0이면 완전 평등하다. 증명을 해드렸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 진위 계수가 올라가면 소득 분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됐습니다. 자, 정책 변동입니다. 정책 변동. 정책 혁신. 새로운 정책 동그라미. 새로운 정책. 뭐 전자정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과거에 전혀 안 하던 것들을 하면 바로 우리 정책 혁신이 되겠습니다. 유지는 기본 성격 유지 밑줄. 조금 수정. 기본 성격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 승계는 기본 성격의 변화 밑줄. 그래서 A, 정책 대체가 있습니다. 정책 분할이 있고 부분 종결이 있고 복합적 승계가 있는데 A, B, C, D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다시 이거 유지와 승계 다시 뭐라고요? 정책 자, 요거는 여러분 딱 봐도 기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출산 억제에서 뭐로? 출산 장려로 바뀌었다. 그래서 출산 장려에서 아까, 자, 요거는 정책 유지죠. 신혼부부들의 기준을 몇 년으로? 5년으로 잡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10년까지도 신혼부부 잡아줘. 이거는 출산 장려라는 기본 성격 안에서 정책을 좀 더 조금 늘리고 줄이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정책 유지. 요거는 뭐라고요? 완전히 기본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건 뭐라고요? 정책 승계입니다. 이게 우리 저번에 기억나죠? 목표 변동에서 우리 목표 승계가 뭐라 했어?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 못할 경우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 현우 또 한번 땡겨보고 싶지? 정선에 가서, 그지? 진짜요? 한번 땡겨보고 싶어. 나도 진짜 한번 땡겨보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 정선 카지노입니다. 그죠? 땡겨보고 싶어. 그게 원래는 뭐였다 그랬어요? 석탄 사업 합리화 사업단이 했는데, 야, 이거 석탄 산업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카지노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뭐라고요? 목표 승계. 달성 불가능하거나 달성할 필요가 없을 때 새로운 목표를 시작하는 건 뭐라고? 승계입니다. 승계. 종결은 뭐 특별하게 추가 설명 필요 없죠? 종결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로저스라는 학자는 우리 혁신 확산 이론, 정책 확산, 정책 혁신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데 됐습니다. 62년 됐습니다.
공간적 확산은 비슷한 국가 밑줄. 계층적 확산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해했죠? 그죠? 좀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은 무슨 확산? 계층적 확산이고, 비슷한 나라끼리 확산하는 거는 우리 공간적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됐습니다. C 봅시다. C. 시간은 개혁의 사회적 수용에 걸리는 기간. S곡선 밑줄. S곡선. 됐습니다. X곡선은 처음은 개혁 수용자 소수지만 개혁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S곡선. 아주 이해했죠? 그죠? S곡선. 요렇게. 됐습니다. 자, 4번이 중요합니다. 혁신 수용 X곡선이지만 수용자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요거 한 번 나왔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5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 좀 들어봤던 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early adopter라는 거 들어봤죠? early adopter. 초기 수용자 됐습니다. 밑에 표 보면 거기 나 있죠. early adopter라고 찾았죠? 약 15%에 달하는 이 early adopter들이 어떤 정책의 혁신이나 기술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early adopter죠. early adopter.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정책 변동에 대한 종결정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고 3번. 정책 변동에 대한 가장 큰 논쟁은 점정적 변동이냐 비점정적. 자, 비점정적 밑줄, 단절적 밑줄. 여러분 정책이 변동하면 급격하게 변동합니까? 아니면 점차 조금씩 바뀝니까? 그렇죠. 보통은 점차 바뀌는데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중요합니다. 갑니다. 첫 번째, 수학 최정 동그라미, 긍정 환류 동그라미, 자기 강화 작동 동그라미, 단절 균형 티핑 포인트. 양적 전환이 질적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정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해보셔 아시겠지만 처음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너무 지리멸멸하고 쫙 했는데 한 2회독, 3회독 하면 자 1회독, 2회독, 3회독에 성적이 요렇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가다가 요 순간이 무슨 포인트예요? 티핑 포인트죠. 쭉 가다가 한순간에 빡 올라가죠. 자기 강화 기제가 작동하고 수학 체감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수학 체정이죠. 수학 체정. 여러분들이 한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책 보는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풀이도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참아야 돼. 이 과정을 참아야 돼. 그죠? 그래서 무슨 포인트? 티핑 포인트. 수학 체정. 자기 강화 작동이 우리 비점정적 단절 균형입니다.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바스티어 우리 ACF 기억나죠? 통합 모형에서 봤죠. 10년 이상의 장기적 정책 변동 별표. 사바스티어의 우리 ACF 모형이 있습니다. 지지연합 모형, 어드보커시 콜리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앞에 두 문자 따서 ACF라고 얘기합니다.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팔러스코어죠. 팔러스코어를 공유하는 우리 신념 체계의 변화, 세컨더리가 바뀌면서 정책 변동이 일어납니다. 3번, 상당한 수준의 갈등 밑줄, 정책 지향적 토론 동그라미.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꾸준한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ACF 모형입니다.
홀의 패러다임 시프트 모형. 단기간 동그라미. 단기간.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 잘 나옵니다. 어느 순간 확 바뀐다. 누구 모형? 홀 모형. 천천히 10년 이상 기간에 바뀐다. 무슨 모형? 사바스 모형. 뭐 어저께 여러분하고 나하고 가장 큰 차이를 내가 느꼈거든요. 여러분 현우나 지는 남아선호 사상 이런 건 들어는 봤죠. 그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아들보다 누구를 더 선호해요? 딸을 더 선호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불과 제가 남아선호 사상의 마지막 세대 같은 우리 엄마가 엄청 그래서 막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90년대까지도 남아선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0년 지났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런 거. 천천히 일어난다. 무슨 모양? 바로 사바스티아의 ACF 모양. 근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주 역사적 충격을 겪고 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정책이 급속하게 단기적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거는 홀의 패러다임 시프트 모형. 무시아로니아의 이익집단 위상 변동 모형입니다. 이익집단 위상 변동 모형. 이익집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최근에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페미니즘, 여성지향적인 정책으로 많이 변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ACF 모형이나 홀의 모형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여권 신장,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위하는 조직화된 집단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면 저는 뭐로 설명해요? 무시아로니아의 모형으로 설명하죠. 요즘에는 이제 반대 경향도 있잖아. 반대로 요즘에 20대 남자들 위주로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러면서 조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책이 변동한다고 설명하면 무슨 모형? 무시아로니아의 위익 집단 위상 변동 모형입니다. 킹더나의 팔라스트림 모형은 아시죠? 문책기. 맞죠? 문책기.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있으면서 아주 우연적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 무슨 모형? 정책창입니다. 정책창 됐습니다. 정책 학습입니다. 버클랜드 수단적 학습은 됐죠? 2번 정책 집행 수단 도구를 학습하는 것. 수단 도구를 학습하는 것. 사회적 학습은 그냥 사회적 의미와 중요도 밑줄. 사회적 의미와 중요도에 대한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고요. 정치적 학습은 찬성 반대 밑줄. 유불리에 대한 학습이죠. 찬성과 반대라는 유불리에 대한 학습을 우리가 정치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거 이제 정치적 학습, 이제 수단적 학습은 자 이런 거죠. 자 이제는 뭐 답이 없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그냥 애 태어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주자. 어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무슨 학습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학습이죠. 정말 출생률을 높이는 게 좋을까? 그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나? 이런 건 무슨 학습? 사회적 학습이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당당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 집단의 학습이죠. 정치적 관점에서 그 문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학습을 무슨 학습? 정치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내생적 학습은 수단적 학습과 유사하고요. 외생적 학습은 사회적 학습과 유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책 내부적으로 목표 수단의 관계에 대한 학습은 내생적 학습이죠. 그 정책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학습은 정책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무슨 학습이에요? 외생적 학습이죠. 외생적 학습이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